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일요일이 밝았네요. 주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누리님께서 하나 좋은 글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라갈 거야. 가격적인 부분 계속 올라가서 나는 큰 부자가 되겠지. 그렇게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투자의 수단으로 암호화폐라는 하나의 수단을 선택을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같이 투자하는 부분에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항상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싸다 보니까 그쵸? 좀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 또한 좀 그랬는데 제 구독자님들께 항상 제가 1인당 하나의 비트코인은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굉장히 찐팬 구독자님께서 겨우 1비트코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축하드린다 말씀 좀 진심으로 드렸는데 손이 잘 가지 않지만 비트코인 정말 우리가 2025년을 넘어서 2030년까지 그냥 자녀에게 물려준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1인당 하나씩의 비트코인은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알트코인 LTD님이 하신 말씀을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중 가장 첫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되는데 단 100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죠.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 가장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그 시간은 35년 이상이 걸린다는 부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비트코인 또한 온라인 생태계의 금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면서 사토시 단위로 쪼개질 수 있는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반드시 1인당 하나 정도의 비트코인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리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XRP에 대해서 또 역시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주시는 구독자님 역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업비트에 10만 개 추가로 509개 정도 더 모으셔가지고 목표 수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 또한 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수치보다는 수량에 집중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 항상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드린다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좀 이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이클에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하면서 큰 부를 이루시는 좋은 수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다운 사이클이 아닌 업 사이클, 반감기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그 전통 강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다시 기사 보면서 천천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의 CEO죠.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온라인 금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그 자금이 이동되는 부분 여러분들도 잘 느끼고 계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하나의 창구가 뚫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디지털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시대 머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이제 10위 안팎으로 진입을 하면서 점점 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아서 다시 메타, 페이스북 밑으로 좀 깔아앉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자금이 쏠리면서 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기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로 조금 더 초점 맞춰보자면 디지털 골드, 온라인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트코인은 어떤 정보보다도 큰 국제 원장이라는 부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트코인의 값어치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함께 공유 드리고 싶고요. 또 그와 병렬적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전체 생태계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되어 있는 완전히 모든 원장의 기록이 되는 그런
Centralized System, 중앙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비트코인 그 수량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죠.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미 미국 정부, 중국 정부를 필두로 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큰 포션을 매집 완료했다는 부분에 온라인 생태계, 암호화폐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중앙화되는 시스템이 구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맞춰서 당연히 영지식 증명, 이 제로놀로지 기술 또한 활성화되면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있는 지켓이라든지 호라이즌 역시 같이 반영이 되는 순간이 함께 찾아오겠죠.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리스크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틀간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 유출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또한 굉장히 많은 조정이 일어난 상황이죠. 기사만 봤을 때 뭐야 그레이스케일 이거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1위 신탁사이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네. 뭔가 위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작년 초에도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어댔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발 위기, 경고, 파산 위기까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제네시스를 통해 대규모 강제 청산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뿜어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제네시스 또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로 있다라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역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이죠. 그들은 FTX 거래소,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레이스케일 등등 이런 계열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농락하는, 흔들어 제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안에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 그 외에 많은 거래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부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막강한 힘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트위터 보게 되면 터키가 이제 슬슬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즉 CBDC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씩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는 CBDC 탐사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들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으면서 그 이후에 디지털 리라 구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부분,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함께 가고 있네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듯이 CBDC를 구현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리플사의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구현된다라는 부분, CBDC 플랫폼이 지금 현재 국가 단위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모습 또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얼마 전 언급드렸던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봤을 때 모두 그 기득권, 금권 세력들의 임원급들이 나열돼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으며 안토니 복지죠. CBDC 부문에 있어서 리플사의 임원진 또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의 이사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말할 것도 없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회장이 리플의 정책 책임자 수잔 프리드먼이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은 이미 리플사와 엮여져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이미 연루되어 있는 그 바클레이스 부회사까지 들어가 있고요. 엑센추어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부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한 통속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바클레이스 역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는 부분, 이 또한 당연히 알아주셔야 되는 정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CBDC를 만드는 부분에 그 회원사와 파트너사를 봤을 때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엑센추어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와 CBDC 만들기 위해 같이 가고 있죠. 파이어블럭스, 그리고 모듈러 역시 리플사와 함께 가고 있는 것, 아예 대놓고 리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 또한 ISO 2002 메시징 표준과 함께 가는 퀀트 또한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역시 같은 유럽권 국가로서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손잡고 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JP모건과 XRP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분석가는요, JP모건이 XRP로 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즉 JP모건이 XRP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읽어볼까요?
암호화폐 커뮤니티 영향력자로 명성을 얻은 이 벤 암스트롱은 트위터의 게시물을 통해 하나의 사실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JP모건은 XRP로 상당한 전환을 이루면서 750만 개 이상의 토큰을 축적했다라는 부분, 그 기득권 끝판왕 금권 세력의 탑 오브 탑인 JP모건이 XRP를 정말로 매집하고 있을지 실제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포착되지 않지만 분석가 벤 암스트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 분석가 벤 암스트롱의 말에 전 리플의 디렉터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조금은 회의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즉 다시 말해 750만 개 XRP 구입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XRP 1000억 개 중에 0.0075%에 불과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그 리플의 전 이사였던 매스 해밀턴은 조금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량보다도 JP모건이라는 그 금권 세력의 탑이 XRP를 어느 정도 매수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본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빌 모건 변호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RP의 비보안 상태, 즉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확실한 합의 소식이라든지 완전한 승소 소식은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빌 모건 변호사는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둘러싼 그 법적 논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SEC와의 그 법적 소송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하나의 타임라인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까지 새로운 마감일이 생성됐다라는 부분, 그 법적 싸움에 있어서 언제쯤 완전히 마무리될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하나의 공문이 나오면서 1월 19일까지 어느 정도의 답변을 내야 된다는 부분, 우리는 이때까지 리플사와 SEC가 서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일환으로 월스트리트 전문가는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드디어 XRP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부문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린다 존스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XRP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XRP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브릿지 커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XRP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 XRP 레저 생태계와 모든 금권사가 손을 잡으면서 도매용 CBDC의 교환이 일어날 때 브릿지 커런시로서 큰 유틸리티가 작용된다라는 부분,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XRP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의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것을요. 반드시 그 오래된 구조, 스위프트 1.0의 구조가 끝나가면서 달러의 패권 역시 지금 현재 브릭스를 필두로 해서 헤게모니가 깨지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영국의 최대 은행 HSBC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은행이죠. AIIB, 더 나아가 중국의 결제 시스템 CIPS와 함께 그 기득권 세력들은 스위프트를 2.0 새롭게 바꾸는 부분에 비트코인, 온라인 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치의 인터넷 XRP로 귀결되며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계획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연관된 그 기득권 세력들, 자산 운용사들이 꾸며낸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RP는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효용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디지털 자산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완전한 혁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원 솔루션 시스템이라는 것. 이시오토가 얘기한 그런 발언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XRP는 유틸리티 면에서는 어느 토큰도 따라올 수 없는 끝판왕 코인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XRP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논의에서 주목을 받는 토큰, 금융의 혁신을 가져오는 토큰으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역시나 최근 기사죠. 고래들은 굉장히 막대한 수량의 XRP를 특정 거래소로 이체했는데요. 추적을 해보니까 역시나 비트스탬프와 빗소로 전송되어 있다라는 부분. 왜 계속 그들은 비트스탬프와 빗소 거래소로 XRP를 옮기는 걸까요? 천천히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어떤 거래소와 연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빗소 거래소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
그들은 어쩌면 멕시코의 최대 거래소로 불리우는 빗소를 통해서 XRP를 매집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비트스탬프로 조금 더 퍼즐을 맞춰보자면 그 유럽의 최대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ODL의 사용 핵심 거래소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 부분에 리플이 비트스탬프의 10%의 지분을 매입했었는데 이곳으로 계속 XRP를 옮기는 이유는 어쩌면 ODL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XRP를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에스크로 물량에서 사가면 되지 왜 굳이 비트스탬프로 옮겨가지고 금융사한테 뿌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매달 10억 개씩 판매하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이 10억 개 전체가 팔린 것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ODL 솔루션이 막강하게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리플사가 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그 에스크로 물량을 조율하면서 대중들이 알지 못하게끔 ODL 솔루션을 확장하면서 가격 또한 조금씩 누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가져갈 수 있겠네요. 하여튼간 중요한 건 빗소 거래소 역시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연루가 되어 있고 비트스탬프 역시 넥슨 지주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그 넥슨의 대주주에는 노무라 펀드가 굉장히 크게 끼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득권들과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그 거래소에서 XRP를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눌려져 있다 보니까 조금 힘도 빠질 수 있고 지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보석이라는 것에 확신을 느끼면서 수량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은 결국 XRP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보상할 것이므로 낙관적으로 인내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말씀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